낭만서점 119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너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저희가 만났고요. 저희 그 사이에 지지난주죠? 예. 그 대장 김창수를 가지고 행사도 치렀습니다. 그레이트 토크 위드 낭만서점 10월편. 맞습니다. 짙은 씨가 출연을 했죠. 네. 두 분이 또 잘 아는 사이 같던데요. 네, 저희는 그 앨범을 낸 적은 없지만 듀오도 결성했었습니다. 오. 짙은 오후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또 애프터눈이라는 별칭이 있어서 오후를 맡으셨군요. 오후를 맡아서 저희 같이 공연했었어요. 그리고 같은 소속사여서 예전에는 그 짙은 형이 그 데뷔가 저보다 늦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장난삼아 막 선배님 하면서 그랬었죠. 네. 그날 오셨던 관객분들의 반응이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저희 낭독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쳐주셨어요. 맞아요. 어떤 김구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생생하게 저희가 또 낭독 극장으로 보여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네. 네, 대장 김창수 편 저희도 방송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후기를 오늘도 봄날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한 후로는 팟캐스트 어플을 통해 듣고 있어요. 하트는 팟빵에서 체크하고요. 이런 꼼꼼함.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근데 최근에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이폰에 있는 어떤 그냥 팟캐스트라는 어플? 예. 에서 낭만서점이 검색이 안 되더군요. 그래요? 검색을 제 옆자리에서 같이 했습니다. 네. 낭만 자객.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객이요? 이게 웬 말이야? 그럼 아이폰 유저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교보문고 지금 시급합니다. 요거는 저희 PD님께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다운로드만을 향해서 좀 가고 있는데 아이폰 유저가 듣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러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봄날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허인님의 소신 발언, 감동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찬사받을만 하다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지 않을까 싶네요. 전 자서전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자서전이라는 장르에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횡설수설하다가 이만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도 봄날님. 이 대장 김창수의 영화와 소설의 내용이 궁금해진다고 하셨는데요. 예, 한번 또 이 작품 보시고 그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봄날이 언제나 이렇게 길게 또 많이 남겨주셔서. 그러게요. 어떻게 또 읽고 그 영화를 보실지 저도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AN192370님. 대장 김창수 편 잘 들었습니다. 허이님의 연기가 갈수록 물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눈깔 깔어. 이거 눈깔을 안 깔 수가 없네요. 그럼요. 확 파내버리기 전에 이렇게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네, 이상하다. 신인 연기자 같아요 지금. 네. 거의. 네. 혹시 네. 혹시 요즘 속에 쌓여 풀고 싶은 분노가 있으신 게 아닌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이런 소설 대사를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작품에 대한 비판이 있어 더 재미있었습니다. 매회 작품을 선정할 때 좋은 작품을 골라 뽑다 보니 이 작품은 이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소개하는 작품의 매력뿐 아니라 이번 방송처럼 비판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소설은 없으니까요. 그럼 다음 방송 기대할게요. 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PS로 남겨주셨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 마사지사 읽었는데요. 올해의 작품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봅니다. 생각보다 감동적이거나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사지사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싶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사는 소시민들의 사랑 이야기라 좋았어요. 네. 저는 이분의 댓글을 보고 오랜만에 제가 마사지사 방송한 걸 다시 들었습니다. 재밌던데요. 마사지사 소설 다시 읽고 싶어지더군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해서는 뭐 변명을 좀 하자면 저도 누가 올해의 책이다. 내 인생 최고의 책이다. 너무 띄우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상 그 책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리즈 무어라는 작가에 대해서
저는 별 정보도 없었고 과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야, 이거 언제 읽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읽었단 말이죠. 근데 술술 넘어가더라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희에게는. 그쵸.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올해의 책이 누군가에게는 범작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저희 이 낭만서점 제작진안에서는 또 왜 그랬냐면 우리 모두가 그랬어. 그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읽으면서 이거 너무 재밌지 않냐고 카톡방에서 막 난리가 났죠. 그렇죠. 예. AN192370님의 또 그 바람 중에 하나가 작품에 대한 비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뭐 그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체로 좋은 책을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비판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예, 적은 게 사실이죠. 맞아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장점을 부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피디님이 너무 앞에 비판 얘기하면 방송 안 들을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이렇게 다운로드 수에도 우리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꾹 참고 끝까지 들으시면은 허희의 그런데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녹음 끝나고 제가 막 또 그런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자, 솔림님, 콜레라 시대의 사랑편 재밌게 들었어요. 최근 읽은 책이라 재미있었네요. 박혜진 평론가님이 나이 들어서 나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신 말씀 되게 공감됐어요. 제가 이 댓글을 또 보고 콜레라 시대의 사랑편을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댓글이 저를 낭만서점 청취하게 만드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더군요. 우리 분발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박혜진 평론가님과 김성현 그 배우님의 궁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둘 다 목소리도 왜 이렇게 좋은지. 그러니까요. 낭독도 거기는 배우가 있으니 어떡하겠어. 아니, 경환 씨 잘해주시니까요. 아무튼, 네. 콜레라 시대의 사랑,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박혜진 님이 아마 이 방송을 또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댓글도 챙겨보실 거고요. 예, 많은 힘이 될 테니까요. 김성현 배우님과 박혜진 평론가님께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자, 이번 방송은 지난 회에 이어서 역시 같은 제목의 영화가 개봉을 한 작품입니다. 네. 이 영화가 개봉을 했길래 그리고 너무나 매력적인 어떤 여주인공과 동물 한 마리가 이렇게 포스터에 딱 있길래 네. 저는 포스터 하나에 꽂혀서 영화를 고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어릴 적부터. 네. 벌써 감성이 지금 저랑 맞닿았어요. 이 뷰가. 그래서 바로 검색을 했습니다. 주키퍼스 와이프. 상영관이 얼마 없더군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맞아요. 8시 50분 조조로 있었습니다. 진짜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그 곳을 찾아갔어요. 아침부터. 갔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라는 건지 진짜 정말 너무 막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콜센터에 전화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전화 업무 시간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옥상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나가는 길을 따라서 걸어 내려가가지고 겨우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참 가서 영화관이 있다고. 좀 특이한 구조. 조조 할인 보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예, 제가 클레임을 좀 하고 혼자서 봤습니다. 그럼 그냥 혼자 가셨던 거예요? 예. 영화관에서 저 혼자 영화관을 독차지하고 보는 줄로만 알았는데 딱 영화 시작하자마자 어떤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두 분이. 저는 모 포털 사이트에서 10,000원을 주고 다운로드를 해서 봤습니다. 네. 영화를 먼저 보고 이 작품을 읽었는데요. 저는 영화도 아주 나쁘지 않았지만 이 다이앤 애커먼 쪽의 작품에 한 표를 주고 싶었습니다. 책에. 네. 우리가 말이죠. 소설 전문 팟캐스트인데 오늘 엄밀히 말해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소설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영화를 보고 이제 소설을 읽었거든요. 이 책을. 야, 영화를 봤으니 이제 재밌게 읽자 했는데 계속 동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되게 전달자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쵸? 서술자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 소설의 느낌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논픽션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 네. 거의 그대로
이 주인공 부부의 기록물들을 이제 발췌해서 네. 옮기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시대 상황을 계속해서 취재해서 알려주는 맞습니다.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 주키퍼스 와이프라는 다이앤 에커먼의 작품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 그냥 극화돼서 저한테 이렇게 좀 소개가 됐다면 그냥 뭐 이런 휴머니즘의 어떤 얘기겠구나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저한테 주는 그 당시의 정보들이 새로운 게 많았고요. 정말 흥미진진하게 저는 이 작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치에 대해서 제가 상대적으로 좀 편협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관점을 좀 수정하는 부분도 이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맞아요.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5.18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한 4년 전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들을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이제 국민이니까 알게 되면서 네. 치를 떨게 되고 정말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지구 저편에 나치가 그랬다더라. 히틀러가 독재했다더라. 제2세계대전 일으켰다더라. 좀 먼 얘기였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정말 가까이에서 있었던 5.18 사건에 부들부들했던 것 같은 그런 심정도 느낄 수가 있었고 맞아요. 아주 생동감 있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건 이 다이앤 에커먼이라는 작가의 필력 때문이겠죠. 먼저 이 작가에 대한 소개를 경환 씨가 좀 해드릴게요. 네. 다이앤 에커먼은 박물학자, 시인, 에세이스트입니다. 194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코넬 대학에서 미술 석사학위와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키퍼스 와이프로 매년 최고의 생태주의 작품에 주어지는 오리온 북 어워드를 수상했고요. 그 밖에도 미국 시인협회에서 수여하는 라반 시문학상, 존 버로스 자연문학상, 헨리 데이비드 소로상, 내셔널 아웃도어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2016년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되었고요. 저서로는 감각의 박물학, 새벽의 인문학, 천개의 사랑, 뇌의 문화지도, 나는 작은 우주를 가꾼다, 내가 만난 희귀동물, 사랑의 100가지 이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앤 에커먼의 소개에는 네. 소설가라는 소개는 없네요. 네. 근데 참 직함은 다양해요. 시인, 박물학자, 네, 에세이스트가 있는데 시인이다 보니 뭐 여러 문학 작품도 썼고 그런 시인의 감성으로 논픽션을 집필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건조하지 않고요. 문학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네. 저는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메이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읽기 참 난해했거든요. 동물 얘기 계속 나오고 어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관심 가져보지 않은 네. 분야에 대해서 많이 드디어 고백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발언하고 계시는군요. 많이 서술을 하니까. 네. 근데 주키퍼스 와이프에서 또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훨씬 잘 그래도 읽히죠.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시인의 능력인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정말 글을 잘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책을 논픽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을 이렇게 처음에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소설이구나. 왜냐하면 배경묘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소설 작품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해요. 네.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요. 예. 여기 소설 아님이라고 책에 이 작품은 소설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데도 안 써 있잖아요. 예.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영화를 보고 그러면 이게 원작 소설인가 보다 하고 딱 펼쳤는데 소설처럼 진행을 안 해주니까 네. 당황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예. 소설과 뭐 논픽션의 장르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논픽션이 실화를 바탕으로 어쨌든 서술자의 의도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들도 있거든요. 그것 역시
경계는 애매하네요. 네, 뭐 그런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 상상의 영역이 보다 많이 가미가 되느냐 아니면 사실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논픽션과 소설의 경계를 좀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작품을 읽어보면 사실 쪽에 비중을 훨씬 많이 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지만 표지만 보면요. 네. 정말 소설같이 생겼어요. 깜빡 속았다니까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아서. 네. 네. 그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 책을 이렇게 판매를 하려면요. 또 영화 그런 지점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좋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다이앤 에커먼의 작품을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으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시각 그리고 공감각까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이렇게 서술한 책인데 아주 흥미로워요. 네. 그러니까 이 감각들이 어떤 기원을 두고 있는지 이 몸의 그러니까 반응과 근데 박물학이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게요. 박물관학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박물학자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어떤 경계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사물과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다이앤 에커먼의 저서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요. 주키퍼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게 동물 이야기인 동시에 역사 이야기인 거고요. 감각의 박물학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감각이라는 신체와 관련된 몸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다음에 뭐 사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감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다방면에 걸쳐서 그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박물학자인 것이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물학이라는 게 뭔가 좀 생소해서 찾아봤더니요. 자연물의 종류, 성질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는 자연사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으며 자연사 할 때 사자는 역사 할 때 사자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박물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자연사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박물학의 원어가 내추럴 히스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물학이라기보다는 자연사. 그러니까 지질과학, 뭐 지구과학 이런 거랑 또 뭐 관련이 연관이 있지만, 네. 광물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식물, 그렇죠. 동물, 지질. 예. 근데 다이언 에커먼이 하는 건 그냥 자연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생태나 그다음에 인간의 몸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다이언 에커먼이 쓴 주키퍼스 와이프에 대한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주키퍼스 와이프라는 제목은 동물원 사육사의 부인 혹은 동물원 관리자의 부인이라는 뜻인데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폴란드의 한 동물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이 작품은 소설이 아니라 논픽션으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맞서서 300명이 넘는 유대인을 숨겨준 바르샤바 동물원장 얀 자빈스키와 그의 아내 안토니나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들은 동물들에게 최대한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만든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포화는 바르샤바 동물원을 비껴가지 않았는데요.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폭격을 퍼부어 많은 동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항복한 후에는 부부가 살던 빌라를 제외한 동물원의 모든 시설이 독일 점령 정부 관할로 넘어갔는데요. 이런 와중에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 게토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양과 안토니나는 동물원의 시설을 이용해 유대인들을 돕기로 하는데요. 유대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처형한다라는 이런 서슬퍼런 시대에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네. 줄거리 소개를 들으며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장면이 좀 정말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감동이 있었나 봐요. 제가 좀 너무 많이 메말라 있었는지 예. 너무 재밌게 봤고 예. 사실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도 별로 없고 2번 울었습니다. 너무 슬픈 장면이 펑펑 우셨군요. 2번 나오더군요. 펑펑은 아니었어요. 그냥 눈물을 이렇게 눈물이 많이 보였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꼭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죠. 조조라서 같이 못 갔는데 그 정도로 너무 경화시해야 되는 재밌었어요. 좋은 영화셨군요. 이 주키퍼스 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저자의 말을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리고 이 작품의 전체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요. 에커먼이 쓴 저자의 말 읽어드릴게요. 얀 자빈스키와 안토니나 자빈스키 부부는 폴란드인으로 기독교도였으며 동물들을 보살피는 동물원 사육사였다. 부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인종정책에 충격을 받았고 나치의 희귀동물에 대한 집착을 이용해 300명이 넘는 위험에 처한 목숨을 구했다. 순수한 연민에서 우러나온 용기 있는 행동들이 때로 그렇듯 이들의 이야기도 쉼없이 돌아가는 역사의 틈바구니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에서는 목마른 유대인에게 물 한 잔 건네는 행위로도 사형을 당할 수 있었다. 그처럼 엄혹한 상황에서 자빈스키 부부가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은 실로 경이롭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나치가 여러 국가와 민족을 지배하고 이데올로기를 좌지우지하려 했을 뿐 아니라 일부 국가의 토종 동식물을 절멸시킴으로써 지구 생태계마저 변경하려 한 점도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들이 다른 한편으로 멸종 위기 동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심지어 야생 소, 유럽 들소 등 멸종된 혈통을 복원하는 데까지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집필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지극히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고 집필을 결심하게 되었다. 나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폴란드 출신이다. 폴란드 남동부 도시 프셰미실 외곽에 위치한 레트니아에 살다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폴란드를 떠난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들은 폴란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는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어머니의 몇몇 친척과 친구들은 전쟁 당시 은신처에 숨어 지내거나 수용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자그마한 농장을 꾸려 살던 외할아버지는 대대로 전해지는 폴란드 민간 설화들을 내게 들려주었다. 그 중에는 작은 서커스단이 있는 마을 이야기도 있었다. 서커스단의 사자가 갑자기 죽자 단장은 가난하고 늙은 한 유대인 남자에게 사자 신용을 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돈이 궁했던 남자는 그럼하고 했다.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에 앉아서 사자인 척만 하면 되네. 사람들이 믿게 말이야. 단장의 말에 남자는 살다 별 희한한 일을 다 해보는군 하고 중얼거리며 시키는 대로 우리 안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소음에 생각을 멈추고 앞을 보니 다른 사자가 우리 안으로 기어들어와 굶주린 눈동자를 자기한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닌가. 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겁에 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라곤 한 가지뿐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유대교 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절박한 심정으로 첫 구조를 암송하자마자 상대 사자가 우리 주 하나님은 하고 다음 구절을 이었다. 그리고 두 가짜 사자는 함께 기도문 암송을 마무리했다.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말하려는 역사적인 사실과 얼마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네, 다이앤 에커먼의 저자의 말을 저희가 좀 축약해서 읽어드렸는데요. 네. 이 얀 부부, 그러니까 얀 자빈스키, 안토니나 자빈스키 부부가 폴란드인이고 또 동물원 사육사였다라는 정보를 얘기해 주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받았던, 잘못하면 목숨을 위협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이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에커먼이 특히 참고한 것이 바로
안토니나의 회고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나의 표현에 따르면 일기와 되는 대로 끼적인 메모에 기초한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키퍼스 와이프라고 하는 제목, 그러니까 동물원 관리자의 이 부인이라는 제목이 결국 안토니나의 회고록에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또 이 작품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붙은 제목이에요. 예, 책 제목이 그래서 주키퍼스 와이프인 거고 이 작품이 영화화될 때 여주인공을 맡은 배우는 네. 이 영화의 제작까지도 참여했다고 그쵸. 합니다. 이 주연 배우가 제시카 차스테인인데요. 이 논픽션을 읽고 예, 감명을 받아서 제작에 나섰다라고 하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 내용도 좀 봤는데 홀로코스트 문학 그리고 홀로코스트 그때 상황 역사적으로 이제 되짚어 보는 작품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의 관점에서는 많지 않았다. 이걸 꼭 하고 싶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 주키퍼스 와이프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라는 건 뭐 워낙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알고 있었는데 토종 동식물을 절멸시키고 지구 생태계마저 변하게 만들려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극악무도할 거라고 막연히 상상하는데 그런 주도 면밀함을 가지고 예. 그런 정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그 한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상 전에는 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를 한 것이 결국 순수한 아리아인의 혈통을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게르만족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른 어떤 유대인 같은 그런 말하자면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더러운 피는 없어져야 한다.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네. 실행에 아주 옮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거예요. 그걸 동식물들한테까지 적용을 시킨 겁니다. 생각해보면 100년도 안 됐어요. 네. 참. 그리고 이 에커먼이 그 뒤에 폴란드의 민간설화를 언급하잖아요. 예. 이것도 진짜 문학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렴풋이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이 힌트요? 우리는 좀 이제 방송을 해나가면서 알아가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 이 저자의 말에서는 이 상황 자체는 너무나 섬뜩합니다. 네. 사자 탈만 뒤집어 쓰고 잠깐 흉내만 내라고 단장이 그렇게 한 건데 사자가 들어와서 유대교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상대편 사자도 외우기 시작했다. 주키퍼스 와이프의 주에 모여있던 어떤 유대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주키퍼스 와이프에서 얀과 안토니나 부부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숨겨졌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동물원에 숨겼다라고 했잖아요. 이 동물원 우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공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있는 그 우리, 예전에 거기가 표범 우리였으면 그들을 표범으로 부른다거나, 네, 이런 식의 어떤 암호 같은 걸 그렇죠.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동물원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겨우 연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은유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또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에피소드와 이 폴란드 민관설화의 공통점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더 얘기하면 스포일 것 같아요. 스포예요? 네. 난 왜 못 찾겠지?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건 일종의 아이러니이잖아요. 네.
사람에게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사자 흉내를 내게 한다. 그리고 그 사자 흉내를 내는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 대상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어떤 상황의 아이러니 자체가 지금 이 주키퍼스 와이프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문학적 장치들을 여러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저자의 말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네. 폴란드가 독일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1939년 9월 초에 침공을 하는데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폴란드군이 항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얀과 안토니나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루츠 헤크라는 인물인데요. 네. 그 사람은 독일군 장교이자 베를린 동물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찾아올 만한 인물이네요. 그런데 이 폴란드가 점령된 과정도 정말 어이없던데요. 그냥 나치들 중에 예. 변장을 해가지고 예. 폴란드 군인이 독일을 침략한 것처럼 꾸미고, 그렇죠. 근데 그게 뻔히 다 세상이 다 알게 들통이 다 났는데도 그걸 우기면서 폴란드가 먼저 공격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 전쟁을 한 거다, 뭐 이런 우리는, 거죠. 방어로서 이제 전쟁을 선포한다 해서 침공해서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가혹한 정책들을 펼쳐요. 특히 동물원도 폐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뭐 사람도 그렇게 가두고 그러는데, 그렇죠. 동물 가차없이 뭐 아주 잔인한 모습들 많이 보이던데요. 네. 동물원에 이제 있는 동물들 중에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뭐 동물들도 있지만, 만약 우리에서 풀려났을 때 위협적인 동물들, 예, 위협적인 동물들, 뭐 이를테면 뭐 호랑이라든가 뭐 사자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예, 뭐 사살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루츠헤크가 찾아온 이유는 이들 부부에게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게 뭐냐면 루츠헤크도 베를린 동물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얄팍한 술수인데 바르샤바 동물원, 그러니까 얀과 안토니나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동물원이 지금 위험하니까 여기 있는 동물들을 내가 운영하는 곳으로 좀 옮겨라. 전쟁이 끝나면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온 겁니다. 믿어야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진짜 돌려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뿐더러 참 내가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이 동물들과 교감을 해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한테 이렇게 준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얀과 안토니나 부부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더구나 루츠헤크라는 인물은 독일군 장교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인물인 겁니다. 루츠헤크에 대해서는 이 책에 그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루츠헤크는 1931년에 유명한 아버지로부터 베를린 동물원을 물려받자마자 동물원의 자연환경은 물론 이념까지 개조하기 시작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맞춰 자국 야생동물을 찬미하는 독일 동물원을 개장했다. 중앙의 늑대바위를 중심으로 곰, 스라소니, 수달을 비롯한 토종 동물 구역이 배치된 형태였다. 주변의 흔한 토종의 가치를 강조하고 굳이 지구 반대편의 외래종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감탄할 메시지를 담은 대담한 애국적 전시였다. 헤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전시회를 열었다면 아무도 그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 헤크의 평소 신념, 집안이 보여준 국수주의를 고려할 때 독일이 지배민족이라는 나치 이념을 찬양함으로써 나치 친구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더 확장해서 보자면 나치는 열렬한 동물 애호가여
환경보호주의자로서 정권을 잡은 뒤 미용체조와 건강한 생활방식, 정기적인 교회 나들이, 포괄적인 동물 권리 보호 정책을 내놓고 장려했다. 괴링은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 동물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닌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지원하고 주변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고속도로를 내는 일을 자랑으로 여겼다. 이런 나치의 정책은 루츠에크뿐만 아니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생물학자 카를 폰 프리슈, 로켓 설계자 베르너 폰 브라운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에게 훌륭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제3제국하에서 동물들은 사람과 더불어 고귀하고 신비한 존재, 거의 천사 같은 존재로 대접받았다. 물론 슬라브족, 집시, 가톨릭교도, 유대인은 그런 사람에서 배제되었지만 맹겔레의 실험 대상들은 진통제 하나 없이 수술받았음에도 한 저명한 생물학자가 실험 도중 곤충을 충분히 마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나치의 동물 애호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네. 나치가 동물을 애호한다. 예. 이것도 아이러니죠. 네. 네. 인간들의 생명은 그토록 경시한 나치가 곤충을 왜 충분히 마취시키지 않고 실험을 했냐. 네, 이런 이유로 지금 생물학자를 처벌한 겁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역사적 예, 일이에요. 예. 그리고 루치에크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도 나오는 것이 그 중앙에 늑대 바위라는 걸 그 독일 동물원에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늑대 바위를 왜 중앙에 설치했냐면 바로 히틀러가 아돌프. 예. 아돌프 히틀러잖아요. 그 아돌프의 이름이 늑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도자를 찬미한다고 이런 설치를 한 중앙에다가. 네. 그리고 히틀러도 자기 자신을 늑대라고 표현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헤크의 어떤 성향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나치가 갖고 있었던 그 순수 이데올로기, 순종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 알게 되는데요. 헤크가 이제 바르샤바 동물원이 위험하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동물원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동물을 맡기세요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동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관심 있는 동물들 그리고 이른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만 데려갑니다. 우성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성열성 했을 네. 때. 우성. 다른 동물들은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치가 저지른 이 인종적인 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정치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과학계와 연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게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야, 그런 지식인들이 거기에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 모든 작전을 펼치고 뭐 하이 히틀러하고 네. 연구하고 섬뜩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이 이것과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또 이 시기에 골상학이라는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골상학이 뭐냐면 그 뼈의 생김 있잖아요. 어떤 체구 그다음에 얼굴 같은 걸 보면 대략 그 인종이 어떻고 그 인종이 가진 성격적인 특징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겠어요? 그게 전형적인 인종차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상학적으로 보면 뭐 이를테면 게르만족은 우월하고 뭐 동양인들, 뭐 황인족은 열등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골상학이 또 쓰이기도 했죠. 학부 때 학부 때 이제 제가 철학을 전공하면서 비약이 당연히 심한 얘기긴 하지만 헤겔의 정반합 때문에 네. 여기까지 히틀러까지 그렇게 간 거다. 아 그래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그냥 많은 비약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하이데거의 사상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초인 얘기하는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뭐 이런 식의 비약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이후에 히틀러가 그런 판을 벌였으니까 뭐
이제 와전된 얘기로서 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때 당시를 좀 지금의 잣대로 상상해 볼 수가 없고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때를 여러 가지 철학이나 역사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특히 기술 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던 철학자였잖아요. 그래서 뭐 존재가 갖고 있는 그 비이적인 성격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 나치 정권에 동조했던 하이데거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치가 이렇게 좀 설파하고 다녔던 것이 지금 이 인류 문명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나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어떤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 독일인들에게 전파를 했대요. 하이데거의 입장에서는 기술 문명이 갖고 온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으로서 나치에게 동조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좀 정신이 나가서 나치에게 동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사상적인 측면이 나치와 이렇게 공명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만히 보면 나치가 얘기하는 이 동물 애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기술적인 것이기도 하고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어쨌거나 이제 나치의 이데올로기는 갖다 붙이는 이데올로기였던 맞아요. 것 갖다 같아요. 붙이는 거 맞죠. 다 갖다가 붙이고 주장하고. 근데 사실은 파시즘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파시즘을 뭐 흔히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파시즘을 이 분석한 책들에 나오는 유명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시즘은 모든 정책이나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한 안티테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파시즘은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파시즘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뭔가 지지를 얻었던 것인데 이렇게 자세히 파고들어서 파시즘을 보면 실제로 그 안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선동만 하면은 그렇죠. 선동만 하면 끝이다. 선동이 곧 그 논리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본주의가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린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파시즘은 그 모두를 그러니까 아우르는 방식으로 모순적으로 작동을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뭔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재적인 결함을 인지하면서도 뭔가 순간적으로 시원하기는 하니까 이상한 그 어떤 열풍에 휩쓸려서 그 파시즘에 동조를 했던 거죠. 히틀러 하면 또 괴벨스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선동. 그렇죠. 선동을 맞아요. 네. 여기에 나오는 그 괴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괴링 같은 경우는 이 독일의 공군을 총괄하는 담당자였다고 해요. 근데 사냥을 워낙 좋아해서 이 동물을 다루는 이 책에 좀 언급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괴링. 루츠 헤크의 뭐 후원자이기도 했고요. 자, 다시 이 작품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헤크가 얀과 안토니나 부부에게 이제 지금 바르샤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완전히 다 삥 뜯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나앉게 생겼어요. 동물원 운영하다가. 근데 이걸 뭐 설령 거부한다고 해도 빼앗길 걸 알기 때문에 이 얀과 안토니나 부부가 역제안을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럼 비어버린 이 동물원에 돼지 농장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 명제안이었던 것이 독일인들이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소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소시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고 독일 군인들 다 먹여야 되는데 전쟁 속에서 돼지고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동물원이었던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린 돼지 농장을 하겠다라고 역제안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다른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네. 헤크는 자빈스키 부부에게 자신은 동물원 폐쇄와는 무관하며 나치 고위층의 영향력을 행사할 위인도 못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안토니나는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헤크가 고위층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운명을 직접 좌지우지할 수도 있으리라고. 동물원의 참담한 미래가 자빈스키 부부를 고문했다. 부부는 동물원이 해체되고 파헤쳐지고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어 전쟁통의 전사자처럼 아예 사라져버릴까 두려웠다. 야는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동물원에 남아있어야 했다. 동물원이 지하운동을 돕고 있었으므로. 얀이 속한 프라가 지부는 90개 소대의 군인 6,000명을 거느린 바르샤바에서 가장 큰 지부였다. 국내군은 런던에 본부를 둔 폴란드 망명정부가 통솔하는 폴란드군의 국내 비밀 부대로 세포 조직, 무기 저장고, 수류탄 제조 공장, 학교, 안전가옥, 연락책, 무기, 폭약, 무선 수신기를 만들 실험실까지 갖춘 강력한 조직이었다. 국내군 소유였던 야는 동물원을 제3제국이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고 싶어 할 무엇으로 위장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독일에는 먹여야 할 군대가 있었고 독일군은 돼지고기라면 사족을 못 썼으므로 야는 루츠 헤크에게 쓰러져가는 동물원 건물들을 활용해 대형 돼지 농장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냈다. 폴란드같이 황량한 기후에서 돼지를 기르려면 제대로 된 건물과 부지가 있어야 할 테고 예전 동물원 직원들에게 다소의 수입도 안겨줄 터였다. 바르샤바 유대역사연구소에서 얀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돼지에게 먹일 음식물 찌꺼기 수거를 빙자하여 게토의 친구들에게 돈, 베이컨, 버터를 가져다주고 이런저런 메시지도 전해줄 요량이었다. 안토니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는 헤크가 믿지 못할 사람이며 속상한 일이지만 동물원을 구할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판단이 서자 차선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야는 동물원 건물을 활용한 대규모 돼지 농장을 운영하기를 바랐다. 동물원에서 예전처럼 야생동물들을 기르겠다는 희망은 버렸다. 독일인들이 녀석들을 살려둘리 만무했으니까. 안토니나의 판단이 옳았다. 헤크는 돼지 농장은 허락했지만 본인의 혈통 복원 및 품종 개량 실험에 필요 없는 하찮은 동물들의 안녕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자, 이런 이유로 돼지 농장을 하기로 한 얀과 안토니나 부부. 지금 게토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게토라는 것이 이 유럽의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유대인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네. 네. 그런 지역이 이제 여러 군데 있었군요. 예. 폴란드에 있는 이 게토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폴란드에서만 그렇게 가혹했다면서요? 예. 도와준 사람에게도 가혹했고, 예,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도 가혹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얀과 안토니나 부부가 평소에 교류하고 지내던 그런 유대인들이 졸지에 게토로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었던 이들 부부가 이제 그들을 돕기로 하는 거죠. 또 얀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폴란드 저항군이었던 것이고, 네. 우리나라에 상하이 임시정부 있었던 것처럼 폴란드는 런던으로 망명한 그 임시정부가 있었군요. 런던 맞나요, 아까? 그렇죠.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동물원을 완전히 폐쇄시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저항군의 거점 기지로 활용을 하고요. 또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매우 대담한 정말 작전이죠. 대담하네요. 네. 적과의 동침. 그리고 이 동물원이 시내와 인접해 있고요. 또 바로 앞에는 독일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독일군들이 뭐 쉬러 오고 바글바글한 상황인데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숨어서 숨죽이고.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전략을 지금 이들 부부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소설이 아닌데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적발되면 죽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와, 있었다는. 그 영화에서는요. 네. 이 부부가 사는 집의 지하실에만 이렇게 좀 몇 명, 최대 인원 한 50명? 이런 정도로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책으로 이 자료들을 다 들춰보면 300명이 넘게 네. 지금 그렇게 거기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동물원 우리를 이용하기도 했으니까요. 예, 네. 집 지하뿐만이 아니라 네. 동물원 우리로 사용되던 곳에 이제 숨어 있고 네. 표범 우리였으면 표범이라고 부르고. 예. 이 독일군들도 여러분 퇴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유대인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에 또 굉장히 감동적이면서 감성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주키퍼스 와이프 안토니나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음악을 전공했고. 그래서 어떤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면 이제 밤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나와도 된다는 신호가 돼서 유대인들이 하나 둘 나옵니다. 그렇죠. 네.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삶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 한편으로는 살 떨리는 순간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런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구나. 그렇죠. 네, 이런 마음이 또 있었겠죠. 그들끼리 이제 피아노 선율을 듣고 나올 때 근데 그 선율이 참 너무나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느껴지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그들끼리 어울리고 그럴 때는 전쟁까지도 있게 만들 정도로 평온했다고 몇몇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동물원이 그 유대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몸을 피신한 다음에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는 염색도 그런, 해주고요. 예, 기점이 되는 거죠. 네. 염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유대인들의 머리 색깔을 금발로 바꾸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지 저는 그토록 똑똑한 독일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금발이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발이거나 머리 색깔이 좀 다르면 어쨌든 좀 이렇게 통과가 되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그토록 똑똑한 독일인들이 이런 머리 색깔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염두를 해뒀던 건 뭐냐면 히틀러가요. 머리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맞아. 코스염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강조한 그 순수 아리아인 뭔가 이렇게 체격이 건장하고 금발을 휘날리는 이 아리아인들이 히틀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인 겁니다. 모순이죠. 히틀러도 금발을 동경했습니까? 아니 뭐 염색 안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놓고 보면 과연 히틀러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다른 얘기지만 히틀러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손을 두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히틀러의 할아버지가 같은 그런 분이 계시대요. 예. 근데 그 형제나 그 집안이 자손을 낳지 않는데요. 히틀러와 같은 피의 어떤 자손이 더 이상 인류에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진짜 그래요? 예, 아예 자손을 낳지 않고 있다고 지낸다고. 예, 그래서 어떤 인식의 차이를 그러게요. 예, 볼 수 있다며 그런 포스팅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히틀러에 관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죠. 좀 많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러면서 뭐 설화들 살아 있었다는 네. 얼마 전에 그거 공개가 됐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비밀 문건에 히틀러가 문건인데,
사진 찍혀 있었고 자살한 게 아니라 계속 그 이후에도 살아 있었다. 거기 어느 정도 신빙성을 두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문건이 없대요. 얼마 전 뉴스더라고요. 우리가 딱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좀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죠. 예. 네. 근데 뭐 그런 뉴스만 봐도 좀 분통이 터집니다. 사실이라면. 네. 히틀러의 이 독일 군대가 폴란드에 침공을 했을 때요. 바르샤바, 그러니까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약 38만 명의 유대인 거주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르샤바 시민의 3분의 1이었대요. 그러면 졸제 서울을 예로 든다면 서울 시민의 3분의 1이 갑자기 끌려가서 한 구역에 수용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구로구, 용산구, 강동구, 그러니까요. 뭐 강남구 다 그 정도 다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네. 이 유대인들이 이제 모두 이 점령 정부에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어떤 강제 등록을 해야 됐고요. 그 도장이 찍힌 신분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1941년부터는 유대인들이 이 다윗의 푸른 별이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 완장을 무조건 차고 다녀야만 했고요. 네. 네. 영화에서도 그걸 다 차고 다니고요. 또 지하실에서 그 별을 그렇게 많이 벽화처럼 그려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그 폴란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바르샤바 동물원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어떤 벽화들이나 이런 게 남아 있을까 궁금해지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돼지 농장 운영을 하기로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도울 계획을 세운 부부. 게토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탈출의 장면과 또 어떻게 이 동물원에서 그들이 지내게 되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40년 여름, 지하운동 조직에서 보내는 손님들을 기다리는 자빈스키 부부는 전화나 편지는 물론 작은 속삭임에도 바짝 긴장하곤 했다. 잠시 몸을 숨겼다가 이동하는 유대인은 유목민이지 빌라의 정착민은 아니었다.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한 다음 최종 목적지인 어딘가로 떠났다. 외모가 아리아인처럼 보이고 독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은 위조 신분증을 받아 순조롭게 이동했다. 이동이 원활치 않은 사람들은 동물원 우리와 빌라에서 몇 년을 보내기도 했다. 빈 동물 우리에서 동시에 최대 50명 정도 지낸 적도 있었다. 야생에서 동물들은 주변 환경에 교묘하게 섞여드는 위장술을 갖고 태어난다. 예를 들어 펭귄은 위는 까맣고 아래는 흰색인데 먹이를 찾아 하늘을 나는 도둑갈매기들은 그들을 뒤엉킨 바다라고 생각하고 레오포드 바다표범은 구름이나 먼지라 생각하고 무시한다. 사람을 감추는 가장 좋은 위장 전술은 더욱 많은 사람들과 섞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빈스키 부부는 계속해서 합법적인 방문자들을 초대했다. 삼촌, 이모, 고모, 사촌, 체류기간도 다양한 여러 친구들까지. 항상 인원이 들쭉날쭉한 곳.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집안 사람들의 얼굴, 체격, 말투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을 범상하게 받아들이도록. 다른 나치 점령 국가에서는 유대인 은닉이 감옥행 정도로 끝나는 범죄였지만 폴란드에서는 행위자는 물론 가족과 이웃까지도 즉시 사형당할 수 있는 중범죄였다. 일종의 공동책임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병원 종사자들이 유대인을 간호사로 위장시키거나 어린아이인 경우 약을 먹여 진정시킨 다음 배낭에 넣어 몰래 탈출시켰다. 장례식장에서 송장을 나르는 수레 내부의 송장 더미 아래 사람들을 감춰주기도 했다. 가톨릭을 믿는 많은 폴란드인들이 전쟁 기간 내내 유대인 친구들을 숨겨주었다. 식량이 줄어들고 끊임없이 불침번을 서야 하고 새로운 방책을 짜내야 하는 힘든 일이었음에도 집으로 유입되는 여분의 식량, 낯선 실루엣, 지하실이나 벽장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 무엇이든 경찰이나 도시의 만연한 밀고자들에게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다. 도망자들은 어둠 속에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한 채 몇 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와서 사지를 폈을 때는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꼭두각시 인형처럼 맥없이 들것에 실려가기도 했다. 네. 잠시 대장 김창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옥 예, 감옥에서 얘기였죠. 탈옥할 때 아주 생동감 있게 우리 그 행사에서도 읽었었는데 시신 구멍으로 탈옥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신을 끌어안고 미끄러져 내려간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비일비재했네요. 송장더미 아래에 사람들을 감춰줘서 그 방법으로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영화에서는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냐면 그 음식물 찌꺼기를 개토구역 안으로 수거하러 가요. 왜냐하면 돼지들을 먹일 식량을 그렇죠. 구해야 하니까요. 그때 이제 음식물 찌꺼기들을 차에 실으면서 그 음식물 찌꺼기 안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숨는 거죠. 예, 숨깁니다. 검문 검색하는 독일군들이 냄새나서 대충 열어보고 덮죠. 그리고 한 유대인 그 여성이 있었는데 젊은 여성이. 네, 그 영화에 나오죠. 네. 그 아들, 그러니까 주인공 얀의 아들과 함께 갔을 때 얀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얀이 옷을 덮고 발로 그 여성을 밟아서 숨겨요. 네. 그렇게 맞아요. 겨우겨우 빠져나오는 장면들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게토를 탈출한 사람들이 이 바르샤바 동물원 안에서 정말 숨죽인 채 하지만 어느 때는 또 좀 안락한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빌라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151쪽에 서술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었는지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경환 씨가 좀 읽어주시죠. 빌라의 분위기는 양극단을 오갔다. 느긋하게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다가도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대화와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삶의 활기가 넘칠 때면 잠시 전쟁을 무시할 수 있었고 즐겁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특히 도심이 안 보일 만큼 안개 자욱한 아침이면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있는 양 상상할 수 있었다. 안토니나는 일기에서 그런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카푸친스카 거리의 전등갓 가게에서 삶은 끊임없이 내리는 슬픔의 보슬비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 운동 조직원들이 자주 빌라를 거쳐갔다.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소속인 12에서 17살짜리 어린 친구들도 종종 보였다. 전쟁 전에는 잘 나갔지만 나치 점령기에 청소년 단체들은 불법화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단체 회원들은 국내군의 비호를 받으며 군인, 심부름꾼, 사회복지사, 소방대원, 앰뷸런스 운전사, 파괴공작원으로 지하운동에 힘을 보탰다. 더 어린 스카우트 대원들은 가벼운 방해 공작을 수행했다. 폴란드가 승리할 것이다. 히틀러는 개사냥꾼이다. 따위의 말을 벽에 휘갈겨 쓰는 일도 이들의 몫이었는데 발각되면 총살되는 중범죄였다. 이들이 은밀히 편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활약한 반면 나이를 더 먹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나치 관료 암살부터 게슈타포에 붙잡힌 포로 구출까지 위험 부담이 큰 임무들을 해냈다. 빌라에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장작을 패고 석탄을 운반하고 화덕의 불을 살피면서 일을 거들었다. 일부는 정원의 감자와 기타 채소들을 자전거 수레에 싣고 곳곳에 은신처로 운반하는 일을 도왔다. 이 수레에는 택시가 사라지고 모든 차들이 독일군 수중으로 넘어간 점령기에 폴란드인들이 즐겨 사용한 운반 수단이었다. 네, 빌라의 분위기가 이중적이었다라고 하죠. 참 이렇게 그들은 어쨌든 목숨을 구해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지금 이를테면 지금 다른 곳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기도 하고. 예, 소식을 막 접하고 그러면 예,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침울해지죠. 네. 그러는 한편으로는 저항적인 운동도 벌여나가고요. 이렇게 보면 참
저는 이 얀과 안토니나 부부가 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이 담대함. 그 담대함이 뭐냐면, 사실 이런 전쟁 시기에는 자기 한 목숨 건사하기도 어렵잖아요. 우선은 우리 가족부터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안위에만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뭐가 이들을, 유대인들을 목숨을 걸고 좀 구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낭만 서점을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것이, 뭐 별다른 정보는 없습니다만, 맨 첫 머리부터 아까 읽었잖아요. 기독교인 부부라고 나와요. 저도 뭐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이 한 줄로 각성이 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은 이런 거인데, 라고 그 오래전 역사 속에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부터 감화가 되어서 읽어나가는데 큰 울림이 있었고요. 여기 조금, 주키퍼스 와이프에 대한 10가지 사실, 이렇게 해서 좀 취재된 내용들이 있는데, 인상적인 것들을 조금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래블링카 강제 수용소는 1942년 7월 22일에 문을 열었고 1942년 7월 23일과 9월 21일 사이 최소 26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바르샤바 게토에서 트래블링카 수용소로 강제 이송되었으며 그 중에는 아동교육의 선구자이자 소아과 의사인 야누시 코르차크 박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모두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다. 네, 이 내용이 영화에는 나옵니다. 제가 울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교장 선생님 계속해서 설득하잖아요. 당신을 빼내줄 수 있다. 당신을 빼내주겠다. 근데 학생들을 두고 내가 어딜 가냐고 계속 거절하시고 마지막에 그 기차에 올라타는데 기차에 올라타는 유대인들의 짐을 다 불태우죠. 그리고 꼬마 아이들이 기차에 올라타야 되는데 이게 계단이 높으니까 못 타잖아요. 그 꼬마 아이들이 줄을 서서 자기를 안아서 기차에 실어달라고 손을 벌려요. 한 아이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아이가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아이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결국 아우슈비츠나 이런 곳으로 가는 네, 그런 기차였는데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그렇게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기차에 타고 갔습니다. 실제로 그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 아우슈비츠나 이런 이제 그 학살 장소로 이동하는 그 기차 안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원래 그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굉장히 과밀하게 사람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서 뭐 물도 주지 않고 뭐 식량도 주지 않고 뭐 몇 날 며칠을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망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폴란드 바르샤바의 게토가 1942년 4월 19일에 그 게토 봉기가 일어납니다. 예. 유대인이 일으킨 폭동 중 가장 큰 규모의 폭동이었다고 하고요. 그날은 히틀러의 54세 생일 전날이었다고 하고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축제인 6월절 기간의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13,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이때 잃었고요. 네. 그리고 독일군들이 게토를 불태우면서 바르샤바 게토는 이제 폐쇄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영화적으로는 이제 후반부의 스토리와도 맞닿는데요. 계속해서 남자 주인공이었던 주키퍼인 얀이 바로 이렇게 저항군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치르던 중에 큰 부상을 입고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사실상 전쟁 포로로 있었고 전쟁 후에 풀려나서 돌아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그 정의로운 세계 시민 훈장을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수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자빈스키 부부도 이 훈장을 받았다고 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얀 자빈스키가 폴란드 저항군으로 치명적 부상을 입고 독일군 포로로 잡혀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동물원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얀은 안토니나와 함께 동물원 재건에 힘썼고 그 결과 바르샤바 동물원은 1949년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폴란드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줄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작품의 후반부 얘기를 쭉 다 해드렸는데 근데 주키퍼스 와이프가 이렇게 줄기만으로는 다 파악되지 않는 작품입니다. 맞아요. 이 스토리를 알고 보셔도요. 워낙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 그리고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낭만서점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약간 새로운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충분히 읽을 거리가 남아있는. 예. 언제나 우린 스포를 조심했잖아요. 네. 이게 논픽션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다른 역사적인 정보들, 부가적인 사실들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뭔가 역사적인 공부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이앤 애커먼이 문학적인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편의 훌륭한 문학 작품,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도 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는 저편의 어떤 사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지게 해주는 그래서 그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유명 저자들이 이 책에 대해서 추천평을 많이 했는데요. 이를테면 총균쇠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애커먼의 이전 서술을 능가하는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무섭도록 강렬한 책, 위대한 소설가도 같은 실제 이야기라는 추천평을 했고요. 예. 또 조너선 사프란 포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소설, 저희 낭만서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평을 했냐면 최고의 이야기와 최고의 작가가 만났다. 모든 감성과 신경을 자극한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 주키퍼스 와이프를 읽으면서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계속 이제 뉴스를 접하잖아요. 또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나 행태들이 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네. 그런 찹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낭만서점 119회 다이앤 애커먼의 주키퍼스 와이프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120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